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죠. 그러면은 이제 현재까지 진행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볼 때 이것이 우리 한국 안보에 주는 함의가 뭐냐. 크게 제가 5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는 외교, 두 번째는 통일, 세 번째는 안보, 네 번째는 우리 국민, 다섯 번째는 군사,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적인 측면인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한미동맹은 훨씬 더 강화하고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나토 제5조는요. 한 나라가 나토 회원국 지금 30나라죠. 30개국 중에 어느 한 나라라도 침략을 받게 되면은 그 침략을 30개국 전체가 다 받은 것처럼 똑같이 행동한다라고 돼 있는 것이 나토 제5조의 핵심 내용입니다. One for all, all for one. 그러니까 하나는 모두를 위하여, 모두는 하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바로 이 나토 제5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토에 직접적으로 군사력이 못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느냐? 바로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 그 옆에 있는 폴란드나 루마니아가 침략받았다. 또는 뭐 저 위에 있는 발틱 세 나라, 그러니까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이런 나라가 침략받았다. 바로 개입을 합니다. 그만큼 이 동맹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맹이 체결되어 있다는 이 자체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훨씬 더 한미동맹을 우리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올해 2월 달에 이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발표했거든요. 그 내용 속에 이런 동맹을 현대화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뭔지는 모르지만 인도태평양 전략에서의 동맹의 적극적인 참여, 이것을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고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통일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결정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걸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나토 회원국하고 이 러시아하고 그 사이에 중립지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완충지대.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고 완충지대로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거죠. 자, 이걸 우리 한반도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중국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러시아는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만일에 한국 주도의 그것이 평화적 통일이든 한국 주도의 통일이 된다라고 하면 미국이나 러시아가 생각할 때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대한민국과 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또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국과 러시아가 국경을 맞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완충지대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완충지대가 계속 있기를 바라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주도의 통일을 방해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현재처럼 계속해서 북한이라는 나라만이라도 자신들의 완충지대로 남아있기를 원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북한과 한국에 대해서 각각의 지렛대도 확보하고 완충지대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로 봐서는 금상첨화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하에 앞으로 통일 정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어떻게 외교를 풀어나가야 될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안보와 관련된 건데요. 그거 다 얘기할 수가 없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가 볼 때는 북한 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핵 문제가 비핵화가 더 어려워진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요, 우크라이나가 과거 소련 제국 시대에 이었을 때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많은 핵무기가 있었냐면 ICBM만 176기, 핵탄두 1240개, 전략폭격기 44대, SLBM 700기, 그리고 전술 핵무기 2000기, 그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1991년도에 독립했을 당시에 우크라이나는
세계 3대 핵무기 보유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핵 확산 문제가 굉장히 이제 많이 대두화됐고, 그때 당시에 러시아는 IMF에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뭐 어떤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위협 감소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클린턴 행정부가 가동을 시키면서 이 모든 것을 비핵화시켜서 러시아로 다 보내주는데 그 모든 경비를 미국이 다 대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의 일정 부분에 경제 지원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비핵화하는 대가로 부다페스트 조약을 맺게 되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받게 되면 뭐 여기에 서명한 러시아, 영국 또 미국이 이걸 지원한다. 그 종이 조각 아무 소용이 없게 됐죠.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북한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북한은 절대로 비핵화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만일에 우크라이나가 비핵화하지 않고 핵무기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크림반도 빼앗겼겠습니까?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돈바스 지역이 저렇게 분쟁 지역화하고 이번처럼 러시아가 마음대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북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비핵화를 안 하겠다는 생각을 더 굳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 북한의 비핵화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핵화에 대한 외교적 노력은 우리가 절대로 늦춰서는 안 되는 거죠. 그와 함께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 한국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기에 대한 생각도 같이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소위 말해서 공표의 균형인데, 이 공표의 균형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정책으로 우리가 마련이 돼야 될지 북한의 비핵화 정책과 함께 이 분야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우리 국민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인데요. 여러분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유형 전력, 소위 말해서 무기 체계 또는 훨씬 더 무기가 많은, 탱크가 많은, 또는 뭐 미사일이 더 많은, 또는 전투기가 더 많은, 이게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정신전력이라고 하는 것, 내 나라를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고 느꼈습니까? 저는요, 무형전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이 터졌을 때에 많은 세계의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일주일 내로, 어떤 사람은 3, 4일 내로 항복할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3, 4일이 아니라 3주를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정신전력입니다. 여러분들요,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절대로 키이우를 떠나지 않고 이 전쟁을 독려하고 주지사, 시장도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켜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화염병을 만들고 또 할머니도 총을 잡고 총을 쏘고 그런 저항 정신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때요, 소련군이 독일군을 물려쳐서 결국은 독일군의 공세 종말점을 가져온 전투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요, 러시아군은 독일군을 완전히 섬멸을 했습니다. 포위 섬멸. 그래서 그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독일군은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패망의 길로 접어들었죠. 여러분들요, 이 지금 러시아도 제가 볼 때는 거의 공세 종말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더 보급이 잘 되고 무기가 더 투입이 돼 가지고 키우를 점령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소련군이 독일군을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완전히 몰살시켰듯이 오히려 키이우 전투를 통해 가지고 소련군을 몰살시키겠다는 이런 각오로 지금 전쟁이 임하고 있거든요. 설령 키이우가 나중에 점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키이우의 또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이 저항 정신과 키이우 전투는 제가 볼 때는 길이길이 역사에 남아서 회자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정신전력 강화해야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나라 사랑 교육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가 바로 군사에 관한 그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전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재래식 전쟁에 당연한 거지만 하이브리드 전이잖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하는 것이 군사적 수단하고 비군사적 수단을 융합을 해서 전쟁 상대국만이 아니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심리 및 인식 영역에 영향을 미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전쟁을 우리는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재래식 수단뿐만 아니라 외교전, 심리전, 여론전, SNS전, 사이버전, 정보전, 이 다양한 비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는 전쟁을 바로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러시아군인 하이브리드 전에 아주 능했어요. 그래서 체첸전에서도 하이브리드 전을 썼고요. 여러분들 그루지아를 침략할 때도 하이브리드 전, 그 다음에 크림반도를 병합할 때도, 그리고 동부 돈바스 지역을 분쟁 지역할 때도 전부 다 하이브리드 전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하이브리드 전을 러시아가 수행을 했죠. 그런데 하이브리드 전에 대해서는 오히려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가 훨씬 더 준비를 많이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러시아가 사이버전에 펼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국제 IT 팀을 조직을 했죠. 그래서 전 세계의 IT 팀들이 우리 사이버전에 동참해달라. 그래서 은하니 머스까지 동원돼 가지고 러시아의 그 정부를 마비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러시아의 불법성을 내세워서 서방권 지원도 받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부 다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얘기했어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군들이 우크라이나 내 도로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차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터넷이 차단이 되고 SNS가 차단되니까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스타링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이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다 바로 그냥 일론 머스크가 그거 지원해 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세계의 빅테크 기업들은 이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부 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민간 피해를 집중적으로 선전함으로써 국제 여론을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이렇게 바꾸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죠. 러시아군 포로들을 언론에 노출시켜 가지고 자기 엄마 찾게 하고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나는 전쟁인지 훈련인지 모르고 왔다라고 그러고 이게 뭐예요? 심리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이 하이브리드 전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하이브리드 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이브리드 전은요, 절대로 이 전시에만 활용되는 게 아닙니다. 전시하고 평시하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회색 지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회색 지대에서도 언제든지 이 하이브리드 전을 수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방부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이 하이브리드 전을 어떻게 전평시에 또는 회색 지대에서 활용할 것인가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의 공세 종말점에 도달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의 그 푸틴 대통령의 오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가 되면 어떤 형태로든 종료가 될 거 아니에요. 종료가 되면 다시 여러분들한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시사안보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